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60세 은퇴를 하면 90살까지 산다고 해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행복하게 또 설레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이제 돈이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노후를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주 놀라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 10년 후에는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영국 런던 왕립대학이 20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의 여성 기대 수명이 90.82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고 그들을 이어 프랑스, 일본,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 집단은 한국 여성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WHO 자료예요. 2030년 세계 기대 수명 순위. 자, 여기 여자고 남자입니다. 여자는 한국이 1등 90.82세 세계 유일입니다. 90살 이상까지 사는 게. 그런데요, 남자도 1위예요. 그죠? 84.1세. 이제 이게 2030년인데 이게 또 2040년이 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90넷, 95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 1위의 장수국가가 곧 된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자, 이게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죠. 그죠? 너무 긴 세월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순위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돈과 명성.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마지막, 여가 생활.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행복의 조건 1순위는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돈, 명성, 건강 이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노후 또 설레이는 노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유럽은요, 통계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 그러니까 한 50대 중후반 이때부터 행복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20대, 30대, 40대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 60대, 70대, 80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양대 정영수 교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사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사례 속에 그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답이 무엇인지 들어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호 씨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 정도 일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 그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를 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한동안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퇴자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아침이라서 오늘은 뭘 하고 하루를 보내지?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죠. 아내는 그에게 취미를 찾아보라고 권했지만 김 씨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또 본인의 지위, 또 전문성, 명성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서 심각한 고립 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노인정을 지나다가 바둑 두는 소리를 들었고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은퇴자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바둑 몸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매주 산에 오르며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처음에는 내 지위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껴요. 네.
자신의 직함이 없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읽어드렸는데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정답은요, 내려놓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뭐 취미생활 아니면 뭐 여행, 여러 가지 찾고 있지만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지금 부족하죠. 또 나이 들어서 새로운 직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찾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려놓기예요. 뭘 내려놔야 되죠? 그동안 직장에서 가졌던 직함, 부장, 팀장, 임원, 이런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내려놓기. 자, 두 번째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또 하나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이 사례 속에 답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기영 씨 72세 사례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여유시간. 자, 여유시간. 직장을 다닐 때는 여유시간이 없어서 그 여유시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1년 365일 하루 종일 여유시간이에요. 이 여유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처음에 좋지만 이게 한두 달 지나면요, 이 여유시간이 정말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죠. 여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네, 서로가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과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아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자,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 앞에서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게 신선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독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네,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설레인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설레이거든요. 네, 답 찾으셨습니까? 답은 친해지기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친구 수. 여러분들은 친구가 얼마나 되시나요? 첫 번째 3명, 두 번째 5명, 세 번째 7명, 네 번째 10명 이상.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답이 여기 없습니다. 통계는요 1.6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냥 한두 명 정도? 2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친구로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밖에서 내 지인들과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기 좀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또 이렇게 취미 모임을 참여해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도 하고 말도 나누고 또 같이 등산도 가고, 이 사례자처럼요. 또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이렇게 취미나 봉사활동이나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사례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9세 박미자 씨 사례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 후에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노인이 돼서 대학 없이 집에 혼자 많이 있게 되면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치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절대로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이 똑같았어요.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했더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네, 저희 동네도 복지관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갈까 해서 제가 먼저 가봤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북 치는 거,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부터 해서 노인분들이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질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요리 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점점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니 삶의 보람을 느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네, 이렇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정답 뭘까요? 네, 그 답은요. 나 다니기입니다.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중 노후에 가장 추천하는 활동은 TV 보기, 운동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봉사활동하기. 네, 다 중요하죠.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전문가들은요, 운동하기를 뽑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건강이죠.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대체로 같이 하게 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말이 섞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면요, 노후가 불행이나 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 우울한 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 내려놓기, 친해지기, 나다니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한다고 하면 은퇴 후에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돈 문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74% 정도, 즉 10명 중 7명,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0명 중 거의 74명은요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연금으로. 자, 이렇게 보면 참 괜찮네. 연금으로 노후를 잘 산다니. 근데 그게 아니죠. 자, 볼까요? 자, 은퇴 후에 지금 월 평균 연금이 82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활고가 두려워서 일터를 못 떠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5세에서 79세 중 절반은 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절반이 넘습니다. 또 월 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무려 41%. 82만 원만 받아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는 연금을 못 받거나 또 5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주택연금 활용하기.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받는 겁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거죠. 보통 이제 60세 이상이면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9억 정도 집이라고 하면 요건 이제 언제 어떻게 받냐 좀 다르지만 65세 노인이라면 매달 약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꽤 매력적인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요, 계속 일하기입니다. 요즘 60대 너무 젊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60인데 그냥 30대 같아요, 마음은. 체력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67세예요. 상담 오셨는데 몸이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말도 굉장히 활달하시고. 이분도 은퇴 후에 한 3년 동안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매달 한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었어요. 연금하고 기타 소득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이렇게 3년을 보내다 보니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용달차 있잖아요. 그걸 사서 배달 일을 하셨대요. 근데 주로 이제 경기도 충청도 쪽으로 배달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대요.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춘천도 가고 장도 가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놀고 있구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고 여쭤봤더니 차 렌트비 또 기름값 기타 비용 빼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그런데 너무 좋대요. 150만 원은 어디 가서 버냐는 거죠. 내가 몸만 건강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물론 쉽지 않은 거지만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돈 말고 적은 소액으로 창업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사례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살고 계신 분. 자, 70세 박호중 씨입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가 63세에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일하셨네요. 자, 은퇴 후 그는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편히 실현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식 투자에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박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분이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 관심 있던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박 씨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도시농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은 줄어들었어요. 텃밭 가꾸기는 건강에도 좋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도 되었더라고요. 노후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유튜버입니다. 저도 유튜버잖아요. 좀 있으면 60인데.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인데요. 유튜버로 활약하는 시니어들. 제가 50플러스 재단에서 3번인가 강의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노후의 유튜버 되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생기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너무너무 설레인다고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여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취미, 일, 또 유튜버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제 꼰대박이라는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26,200명. 이분이 60대 유튜버인데요. 시니어 관점에서 은퇴 후의 삶, 또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가 노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유명하죠. 밀라논나. 구독자가 무려 93만 명. 네, 이분은 패션, 뷰티 관련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60대 시니어 유튜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이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 팬층을 확보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손맛 할머니. 자, 이분 구독자가 무려 27만 3천 명입니다. 자, 이분은요, 요리 채널이에요. 그죠? 한국 할머니가 다양한 요리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돈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만 지킨다고 하면 노후를 우리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를 부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노후의 행복, 돈보다 뭐죠? 내 관계. 이제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인 중 대부분이 조건 1위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꼽았습니다. 즉, 돈이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돈 문제 못지않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네, 전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기, 친해지기, 나다니기. 요 3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였죠? 네,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3대 연금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그리고 주택연금, 또 계속 일하는 거. 또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자금, 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자금 창업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네, 저처럼 시니어 유튜버 되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그 노하우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40대, 50대 부부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71%, 즉 10명 중에 7명은요, 자신들의 노후보다 자식을 먼저 지원하겠다. 즉,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미 성인이 된 성년 자녀 있잖아요. 성년 자녀에게도 매달 51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당장은 이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본인 은퇴 후에 부모도 자식도 예기치 못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 40대, 50대 분들 중에서 본인들의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 결혼비용 지원, 전셋값 지원, 이거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다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을,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스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평생 자녀 지원한다는 부모, 노후 자산 희생하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 부모와 사는 성인 비율이요, OECD 최고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랑 산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큰 부담이죠. 여기 아래 보면 캥거루족 20대 314만, 40대도요 무려 6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50대 37%가 자식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녀 학업, 결혼 비용, 부모 마음의 평생 빚.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년, 그죠? 40, 50대 10명 중 7명이요. 은퇴 후에 자녀 부양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 전이 아니에요. 은퇴 후. 내가 직장에서 퇴직해서 소득이 절벽인데 그 이후에도 결혼 비용만 1억.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 50대 은퇴 후에, 은퇴 전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으로 평균 2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부부의 노후 은퇴 자금인데 이걸 다 자녀를 위해 쓴다는 거죠. 자, 부모 마음이야 자녀를 무제한 지원해 주고 싶죠. 그렇지만 이 선택이 부부의 노후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평생 마음의 부담을 지어준다는 거죠. 물론 자녀가 잘 살아서 부모에게 용돈을 탁탁 주면 좋은데 그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넘어서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40, 50대 분들 사례를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부장입니다. 그는 아들 24살이네요. 현재 서울의 모 의과대학에서 4학년으로 있고요. 김 씨 아들의 의대 공부를 위해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연봉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김 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벌써 사용했다고 해요.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노후 저축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아들의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가 그의 은퇴 시기와 겹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아들이 의사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제 노후가 정말 걱정이 돼요. 아들 공부시키느라 제 은퇴 준비를 전혀 못했거든요.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막막해요. 가끔 이렇게 아들에게 올인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고민도 됩니다. 옳지 않은 선택이죠. 자, 이 유니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자신의 노후도 편안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이런 기대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아들이 본인 삶을 꾸미느라 바쁠 텐데 과연 늙은 부모를 얼마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면서 생활이 빡빡해요. 부모 생활비, 용돈은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 씨는 눈앞에 아들 뒷바라지와 먼 미래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의 선택이 결국 아들과 자신 모두에게 최선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이지만 아들의 학업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다 편해요. 자식들도 부모도.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이 확실히 서양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자녀 지원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우리 부모 세대는 평균 수명이 70 전후였잖아요. 또 우리는 어느 정도 부모님을 모셨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명도 짧고 또 장남이 모셨기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자식도 부모도 같이 늙어가는 노노 세대입니다. 100세까지 살아가면 자식도 70, 80이에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보다 자녀 지원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부모님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비은퇴자 가구의 66.5%가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40, 50대 부부 71%가 노후 준비보다 자녀 지원을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은요.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후 너무나 길거든요. 30년, 4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 물음표가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국의
교육열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성공에 이어진다는 마음이 강하죠. 우리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두 번째, 경쟁사회.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 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입니다. 자녀 성공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문화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쩌면 너무 무모한 선택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실제 지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세 이상이에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한 달 평균 지원금은 약 51만 원. 네. 좀 성인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 또 나중에 집 살 때 전세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월등 1위죠. 네. 2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노후 빈곤.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로 표현했지 하루하루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고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대 간 부담 전가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녀들도 할 수 없잖아요.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죠? 빡빡한데. 근데 마음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에게 평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의 독립성 저하.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하다 보면 그죠? 자녀의 홀로서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네, 이런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카페에서 열심히 자녀 지원을 해서 결국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의 얘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8세 박씨입니다. 이분은 서울 송파에서 20년간 한 식당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자, 이분이 한때는 월 매출 5천만 원 올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자영업자였지만 코로나 때 매출이 완전히 급감을 하고 그 위에도 매출이 예전같이 회복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딸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이 어렵잖아요. 대학 졸업 이후에도.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는 데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150만 원. 거의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50만 원씩 1년이면 1,800만 원. 그죠? 거의 2천만 원이죠. 3년이면 6천만 원. 이런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박 씨의 딸은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실패해서 계속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딸의 학원비, 또 생활비, 또 가끔 요구하는 용돈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딸이 곧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요. 가게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가는데 딸 지원은 줄일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노후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는 게 딸에게도 좋은 건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지원을 끊으면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제 노후도 걱정되지만 지금은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끔은 이런 선택이 가장 옳은 건지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얘기예요. 박 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일도 바쁘고 또 경제로 여유치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지만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 아내는 남편의 건강과 가게의 미래를 걱정하며 딸의 지원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박 씨는 조금만 더 버티면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야 라며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 50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40, 50대 중년 부부의 은퇴 노후 준비 최대적은 이제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녀의 결혼비용, 집 구입 자금, 그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자녀 교육비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분이 가구주 학력별 자녀 사교육비
보시면요. 하위 20%, 상위 20% 빼고 여기 3, 4 부인을 보면요. 매달 40만 원, 또 48만 원 이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자녀 교육비를 많이 투자를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교육비 지출 추이인데요. 2021년, 22년, 23년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0, 50대 퇴직금은 평균 1억이 안 되는데 자녀 교육 또 결혼비 절반에 그쳐. 네. 자, 교육비 7천만 원, 결혼비용 1억 필요. 1억 7천이잖아요, 평균. 근데 퇴직금은 1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원을 해버리면 부부의 은퇴 노후 준비는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 씨입니다. 54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아내와 슬하의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딸은 23, 현재 의대 4학년, 작은 아들은 20살,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김 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계소득의 6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8, 9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사용했고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학에 보내고 나니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끝이 없어요. 저희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김 씨 부부는 밤마다 노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졸업 후 취업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되면 자신들의 노후 준비가 너무 늦어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0, 50대 가구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녀 한 명당 6,100만에서 7,200만 원이 교육비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더 놀라운 건요. 은퇴한 가구, 그죠? 이미 직장에서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60대 가구들도 지난 10년간 평균 3,400만 원을 자녀 교육비로 썼다고 합니다. 자, 자녀 교육비 어찌어찌해서 마쳤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 결혼 자금 굉장히 큰 목돈이 한 방에 나갑니다. 자, 이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산이 5억 이상인 부모들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3억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1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 보면 아들에게는 예상 비용이 7억 4천, 6억 4천, 그 이하인 일반인 분들은 평균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억이 있어서 3억을 지원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5, 6억이 있는데 절반을 다 떼고 나면 노후 생활이 되지가 않죠.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 결혼에 노후 자금 55%를 써버린 부모들. 이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5% 가지고 100%가 있어도 지금 간들간들한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써버리니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예적금을 통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요. 심지어는 대출을 통해서 또 퇴직금을 활용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매각해서 또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평범한 우리 일반인이 결혼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8세 김 씨입니다. 자,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32살이네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1억 원 정도는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제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퇴직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자, 김 씨는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미 노후를 위해 계획했던 자금이라는 거죠. 이 3억이. 사실 3억도 충분하지 않죠. 아들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 지금 집 마련할 거니까 돈 대줄 거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부담감만 커졌죠. 김 씨는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을 아들에게 주기로. 그러면 이제 3억이니까 1억이겠죠.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계획이 크게 수정해야 했다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죠. 하지만 앞으로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가난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녀들의 결혼 그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평균 결혼 비용 얼마나 될까요?
결혼 비용 또 주택 구입 자금까지 필요하겠죠. 전세든 구입이든 대략 한 3억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의 현실적인 지원, 그죠? 얼마나 될까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약 1억 2,500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들은 한 9,300, 딸은 한 4천만 원. 차이가 거의 2배 나죠? 이건 아마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자금의 위험. 놀라운 것은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 자금을요, 자녀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20살이 넘으면 본인이 앞가림 하면 좋은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20대, 30대, 40대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가정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 50대 은퇴 후 자녀 교육 결혼에 2억 소요. 네, 이렇게 목돈이 나갑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결혼해서 독립해서 각자 먹고 살면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가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20대, 40대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동거 비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놀랍게도 40대 이후에도 무려 44%, 즉 미혼 남녀 100명 중에 44명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세 김 씨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2년 전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100세 시대잖아요. 이렇게 또 창업을 합니다. 그의 아들 32살이네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김 씨는 매달 아들에게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고 가게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빠듯해 라고 합니다. 김 씨는 최근 건강진단에서, 이분도 지금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병원비 부담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지만 아들의 취업 준비에 부담이 줄까봐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아들이 취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한 달 평균 지원금이 무려 51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50대, 60대 74.8%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13만 원 정도.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취업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취업도 어렵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컸지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높은 주거비입니다. 지금 서울의 대학가 원룸들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대도시로 나와서 혼자 독립하기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죠. 주거비만 50만 원, 60만 원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육 연장입니다. 지금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자, 이러다 보니 대학 교육 말고 스펙을 쌓기 위한 교육이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자녀 지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중간점을 찾아야 돼요. 자녀의 지원, 그리고 부모의 노후, 어느 일방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 중간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지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서로가 다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0대, 50대 10명 중 7명이요, 은퇴 후, 은퇴 전이 아닙니다. 은퇴 후 자녀 부양 부담 호소. 여기 보시면 은퇴 후입니다. 은퇴 후 자녀 교육비 평균 7,747만 원. 자, 은퇴 후 자녀 예상 결혼 비용 1억 4,400만 원. 네. 합치면 2억이 넘죠. 은퇴 후에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 퇴직금으로 또 대출 받아서 집 팔아서 이렇게 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세 시대예요. 너무 길게 삽니다. 또 자녀에게 내 노후에 지원을 받을 것은 1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부부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훈 씨입니다.
53세예요. 자, 김동훈 씨는 대학생 아들과 직장인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독립성을 키우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의 70%는 제가 부담하고 30%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마련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 씨의 딸은 2년 전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월급의 30%를 생활비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컸는데 본인도 이제 월급 받으면 생활비를 내야죠. 그죠? 30%를 생활비로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독립할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어요. 월급의 30%를 생활비로 내고 30%는 저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라고 했죠. 2년 후에 완전히 독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의 20%를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자녀들과 공유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노후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들도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김 씨는 이러한 방식이 때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부모로서 지원을 하되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죠. 자녀 지원, 부부의 노후. 어디에 더 힘을 줄까?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사례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이제 50대 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70, 80대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거주지를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또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내가 더 나이가 들면 특히 내가 혼자 됐을 때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실 건가요? 지금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60대, 70대 비율이 무려 약 40% 가까이 됩니다. 즉 혼자 사는 10가구 중에 4가구는요 60대 이상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60대 이후의 삶의 냉정한 현실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68세 여성 박모모씨님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사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서 살고 있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차에 실버타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 이를 넘어서 또 우울증까지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가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또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증금이 싼 데는 5천, 1억 그런 데도 있지만 5억, 6억, 7억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만. 월 생활비도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 8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실버타운에 살고 싶었지만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지내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75세 여성 박모모씨님의 사례입니다. 자, 박모모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셨고 자녀들의 권유로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실버타운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볍게 운동을 합니다. 오전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그림 교실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우리 인간의 행복은 결국 관계, 가족 간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동년배 또 결이 맞는 친구분들하고 사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경제적 여유가 되면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런 데 살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오신 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자식도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내가 혼자 됐을 때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증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내가 병들고 혼자 됐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려 하면 다 돈이거든요. 결국 내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혼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사별이든 이혼이든 요즘 이제 조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혼자 살게 되는 노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고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요, 영양관리 수준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육체적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에 따라서 정신적 건강도 안 좋아지죠.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독사 위험입니다. 이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성이 많을 것 같습니까? 네, 답은 남성입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무려 4배.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고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고독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회적 고립입니다. 독거노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또 가족과의 단절, 또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자, 이렇게 돼서 우울증도 오지만 이 사회적 고립의 또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이제 치매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 경제적 문제가 결국 고독사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4가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지금 여기 60대, 70대 혼자 사는 1인 가구 38%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의 연령 비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38%가 조만간에 50%가 된다는 거죠. 즉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의 거의 절반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부부간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정작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렇게 그립다고 합니다. 필요한 거죠. 서로가. 노년에 한 분이 먼저 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60대, 70대 혼자 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위는 뭐죠? 네, 배우자 사망입니다. 2위가 이혼. 자, 오른쪽은 이제 70대 이상이거든요. 60대에서는 배우자 사망이 42% 정도 됐는데 70대가 넘어가니까 배우자 사망 73.7%,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가셨을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네, 거의 80-90%는 남편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준비를 10배 이상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한 7-8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연령도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대체로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거의 10년 이상을 혼자 산다고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 통계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여자는 52.7%가 건강이 나쁘다라고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2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이 매우 나쁜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에 자금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외로움도 내가 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만남조차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뭔가 배우고 싶어도 다 돈인데.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플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몸이 아픈 것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완벽하게 모든 걸 지켜내지 않지만 상당 부분을 지켜내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은퇴자들, 특히 이제 65세 이후에 빈곤율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보면요, 저 맨 아래 보면 한국 43.8%, 이게 뭐죠?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3.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3.8%, 거의 3배.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혼자 쓸쓸히 고독사, 이 2022년 기사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죠. 3,378명. 그중에 50대, 60대 남성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는 혼자가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 또는 사별 아니면 요즘 졸혼 많이 하시죠. 졸혼. 그래서 언젠가는 혼자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주거지를 어디서 사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또 건강하면 이 선택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다면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아프다면 고립될 가능성이 커요. 건강하면 상관없는데 건강하지 않다면 이 선택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노인 공동 생활. 저도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요. 한 집에 할머니 세 분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분담하고 또 서로 상호 돌봄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좋은 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노년에 저렇게 사는 것도 참 좋겠다. 서로 의지하면서 또 가사 분담도 하고 또 서로 돌봄도 하고. 근데 이제 중간쯤 넘어가니까 세 분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막 삐지고 말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가 막 70, 80 살다가 다른 생활을 하다가 같이 모여 살았을 때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단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형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혼자 사는데 아파트 뭐 20평대, 30평대 혼자 비싼 집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살아도 되는데 대체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혼자 됐을 때 있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아니면 내가 2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이거를 팔고 빌라로 또는 오피스텔로.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노년의 생활비를 이제 만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70, 80이 돼서 이런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 산다는 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와의 동거입니다. 자녀와의 동거.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가족과의 관계, 또 내가 아팠을 때 자녀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좋은 면만 그렇지 사실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손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눈치를 보고 살아요. 자녀들. 심지어는 손주 눈치도 보면서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노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자녀들하고 함께 사실 생각은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왜냐면 돌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하나의 대안으로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실버타운이죠. 여기 가면 의료 서비스, 편의시설, 또 커뮤니티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돈이에요. 여기 들어갈 때 보증금도 꽤 내고 매달 이용료죠. 그것도 꽤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자금력이 있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노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1위가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집입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두 번째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요즘 많이 유튜브나 또 언론에 나오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또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한 언제부터랄까? 한 4, 5년 전부터 실버타운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죠. 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중에 이영자 씨가 나오는 게 있죠. 이영자 씨가 실버타운을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실버타운이 아니라 이거 드림타운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영자는 선배님도 들어가시게요. 라고 여기 앞에 매니저죠. 송성호 실장의 말에 글쎄 빠르면 6, 7년 후에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기라고 밝혀서 놀라움을 안겼다. 왜냐?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실버타운이 아니라 이제 드림타운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고령자가 살기 좋은 거주 환경 그리고 생활지원 서비스 때문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유만 있다면 내가 혼자 됐을 때 실버타운 들어가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자료를 보면요. 여기 70.5%잖아요. 10명 중에 7명. 이분들이 뭐냐면 나는 나이가 들거나 아플 경우 실버타운에서 노후 생활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죠.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앞에도 드렸는데 한 번 더 메시지를 드릴 텐데 4명의 노인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5세 김모모 씨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죠. 네.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 중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은퇴 후에 내가 재취업을 못하거나 다른 수입원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고 집을 줄여서 전세 주고 나는 더 싼 집으로 이사 와서 그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내가 건강하면 상관없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아프시면 돌봄비용 또 의료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았다. 자, 그렇지만 높은 입주 보증금,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타깝죠. 이분도 여유만 있으면 아내와 함께 좋은 의료 서비스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한 분 더 볼게요. 자, 이번 이제 80세 남자분 사례입니다. 자, 이 씨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돌봐주고 있지만 맞벌이로 바빠 충분히 케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자녀들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 의료 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되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는 실버타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렴한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이런 좋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한번 사례, 두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80세 남성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김모모 씨는 5년 전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 김 씨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실버타운 내 도서관에서 영어 동아리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80세에 동아리 활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이런 활동이 얼마나 또 보람도 느끼고 자존감도 더 높아지고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매달 한 달에 한 번 실버타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특강을 진행하며 여전히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제2의 인생이에요. 식사 준비나 청소 걱정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해요 라고 김 씨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68세 여성입니다. 이모모 씨.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모모 씨는 2년 전 남편과 이분은 이제 이혼이 아니라 조론을 하셨네요. 조론을 선택한 후 경기도 용인의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4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실버타운에서 독립적인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겠죠. 40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죠. 자, 이 씨는 실버타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원예 교실에서 화초 가꾸는 법을 배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실버타운 내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노인 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떨까요? 한번 통계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노인 주거 복지 시설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이 늘어나도 문제인데. 자, 그런데요. 다행히 지금 많은 건설업계 또 금융업계에서 실버타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자, 내년 5명 중 1명은 고령자. 그래서 건설업계 실버타운 눈독. 제가 사는 곳이 은평 뉴타운인데 여기 지금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큰 실버주택을 또 실버 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막 지방에 졌는데 이제는 도심 가까운 곳에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노인이 된다는 거, 또 노인이 돼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내가 혼자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락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장수만세라는 예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장수만세가 아니라 장수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식도 아니고 또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돈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는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너무 오래 삽니다. 또 오래 살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전 증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는 동안 충분히 즐기시고 남는 돈 물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자녀한테 너무 처음부터 많이 물려주지 말고 내 노후를 돈으로 잘 지켜내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후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